이번 총선은 네. 꼼수 비례정당 이게 또 태동을 하는 데다가 온통 꼼수입니다. 예. 또 민주당이라든가 통합당은 비례 후보를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당신들은 TV 토론도 못하고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광고도 못한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깜깜이 선거가 되고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에 아주 엄청난 제한을 지금 받는 그런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파행의 파행이죠. 우리 고영신 TV에서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더 이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이 국회가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또 21대 총선에서 당선되고 나면은 이제는 선거 끝나고 나면은 미래한국당하고 비례연합정당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껏 그렇죠. 투표를 했더니 없어져요. 자기 집에 돌아가겠대요. 이게 떴다방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떴다방 정당. 이게 무슨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국민들을 정말 희롱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괴물 선거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건데 뭐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엊그제 나온 대개 이제 갤럽이 금요일 날 매주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갤럽은 그나마 우리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는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봐도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번에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난리고 여기에 대해서 초기 대응도 실패했으려니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라가 터지고 울분에 차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지지도 잘했다가 44%에서 지난주에 49% 5%로 또 올라버리고 잘못했다는 45% 이렇게 나왔고 또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36%에서 39%로 올랐어요. 대신 통합당은 22% 그대로 있고 뭐 다른 당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 과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납득이 가겠느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고영신 TV도 그렇고 방송에 나가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아니에요. 국정수행평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다더라도 뭐 박근혜 대통령도 조금 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성격과 다소 비슷한 면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역대 대통령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를 한번 보자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사모가 없었습니까? 이른바 노빠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부정평가가 매우 높았습니다. 임기 4년차 같은 경우에는요, 지지율은 한 20몇 %밖에 안 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거의 뭐 60% 이상이 부정평가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적어도 그런 조사 결과, 대통령의 임기 4년차면 지지율이 많이 빠졌겠구나, 긍정 지지율이. 그리고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높아졌겠구나.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실망감 반영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북한 미사일 쐈다? 반영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경제 나쁘다? 반영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코로나19 반영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철저하게 친문, 반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왜 올라가느냐? 위기죠. 대통령이 지금 위기입니다. 왜? 이번 총선에서 지면은 국정 후반기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전히 이건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뭐 식물정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지층들은 철저하게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조국 정국에서도 조국 장관을 수하자, 반대하자, 그게 어디 합리적 이성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지지층에서는 무조건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왜 올라가느냐? 철저하게 똘똘 결집을 하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무조건하고 이번에 여대 야소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습니까? 조사표, 결과표. 코로나19 대응 대통령 잘하고 있다? 잘하고 50%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기서요. 고 박사님. 어느 정도의 진영간 대결구도가 되고 있냐면요. 대통령 지지층은 감염 걱정이 크게 없다예요. 감염 걱정이 크게 없다예요.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대통령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이고 감염될 것 같아.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조사 결과가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대통령 탄핵이냐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갔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응원이냐 이렇게 완전히 양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냐, 반문 대통령에 대해서 권력을 견제하고 싶은 야당의 결집도, 특히 제1야당이 미래통합당을 했으니까 예, 예. 미래통합당의 결집도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집도가 약해진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물론 여론조사의 방법에서도 오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지금 야당이 그래도 대통령을 이제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이번에 지금 코로나19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으니까 당연히 선거는 우리가 가져가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네, 이분들이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그렇죠.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의 지지율이 34%에서 49%인가? 네. 대폭 올라버렸어요.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친문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당해 있는데 네. 또 이 코로나19 사태를 중국인들에 대한 초기부터 입국 제한을 하고 그랬더라면은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뭐 평범한 사람들도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에서 이렇게 대폭 오른 것은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두 가지는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왜? 지금은 대통령의 내년이 이제 임기 5년 차, 좀 우리가 그 이전의 대통령하고 다르죠. 조사라는 것은 결국 여론조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지금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이 지금 전화를 받을 상황이 되나요? 자영업자 중에서 휴전 폐업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더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자영업청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자영업청이 조금 더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진보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 더 결집하느냐. 지금은 여론조사에도 누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무조건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보면요, 대통령이 적어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일부에서 퍼주기라고 비난을 할 정도로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밥차가 가죠. 또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는 기본 재난소득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자체에서는 계속해서 이 자영업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 대규모의 지원을 해주죠. 자, 이런 정책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불만이 100이었던 것이 불만이 절반 정도는 줄어듭니다. 이제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반응을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보일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그만큼 지금 권력을 지인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당도 정부도 많은 카드를 꺼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오죽하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코너에 몰리거든요.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서 우리가 잘 검토. 뭐 하는 거야? 빨리 저기 돈 풀어서 국민들 살릴 생각을 안 하고 정신해!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정도로 호기를 보여주는 여당과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뭐 정치를 분석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내가 배려받는다 싶으면 안 좋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데이터만 보고서 보수 야당에서는 또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서 뭐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이 뭐 압승할 거야. 절대 선거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 오만함과 또 선거에 대해서 방심을 했던 것이 2016년 바로 그때 총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거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뒤집기를 당하거든요. 이번 공천 파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미래통합당이 여건이 좀 호전이 되니까 이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당선이 된다. 우리 사람들 또 다시 집어넣자.
뭐 물갈이 한 거 조금 희석시키면서 이랬다가는 큰일 난다는. 큰 코 다칩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참, 뭐 예. 집권 세력이라는 것은 다양한 카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비례대표 예산에다 정당하잖아요. 뭐 할 거 없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의당하고도 각을 세우지 않습니까? 배종찬 전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상에 나와 결과로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거기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결집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지금 이완되고 있어요.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이러면 아주 위기 상황이 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선거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도 투표장에 안 가는 사람과 이 정부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했지만 그래도 이 여당을 정권을 더 지지하는 사람들은 투표장에 가면 그 결과는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자, 이번에 우리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누굴 찍었느냐? 문재인 대통령 비율이 많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조작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이해를 하시냐면 이 여론조사가 그래서 모든 우리 국민들을 아주 똑같이 균등하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얼마만큼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인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잘한 걸로 결과가 나타나면 또 영향을 받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잘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또 현안에 대해서 빨리 신천지는 압수수색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게 또 이 정책에 또는 이 여론에 영향을 또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점은 감안을 하고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을 보면은 19 코로나 사태에 완전히 파묻혀 갖고 선거 이슈도 없고 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TV 토론이라든가 또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네.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깜깜이 선거가 되고 아주 기염적인 총선이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예. 당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도 아주 심각했던 단계에 비하면은 아주 심각했던 단계는 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간 동안 깜깜이 선거가 된다는 건 뭐냐? 그래도 국민들에게 뭔가 영상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은 누가 더 유리합니까? 정부와 여당이 훨씬 유리한 유리하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야당은 홍보를 할 수 없어요. 있는 판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정당 지지율 또는 네. 정당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이런 것에 대한 판도를 바꾸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후보들이 발표되더라도 국민들이 관심 가지겠습니까?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홍보 수단이 있는 거죠. 또 대통령은 밥차를 가지고서 질병관리본부를 가죠. 더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아주 파격적으로 국민들의 눈에 들어올 정도의 메시지나 공약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평상시 상황이라면 온 국민들이 여당이 작년에 그렇게 떠들썩 했던 패스트트랙 4+1의 약속을 깨고 비례 전문 정당, 비례 위성 정당이죠. 이런 꼼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비판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짓을. 상황인 만큼 코로나에 묻혀갖고 그런 것들은 비판이 지금 되지를 않고 있어요. 할 그러니까요. 지면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비례 정당이 만들어지면 우리 또 비판할 수 있습니다. 중도 유권자들, 보수 유권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 한국당도 뭐 위성 정당이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실제 이번 선거에서 나오는 결과는 거대 정당이 다 나눠 가지는 상황. 그리고 여당이 조금이라도 더 이 보수 야당보다는 의석을 더 많이 결과적으로 가져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지금은 비례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광고를 못 하도록 지금 이렇게 유권의석을 내렸지 않습니까? 아니 고 박사님. 근데 토론 안 하면 누가 더 유리합니까? 아니, 여당이 유리하죠. 아니, 그러니까요. 집권 세력은 다른 방법이 많이 있지 아니, 않습니까? 토론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여당은 토론할 내용이 뭐가 있어요? 야당이 계속 따져 물으니까 억지로라도 토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하는 말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대선이 92년도에 대통령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Y에서 토론 안 합니다. 안 했죠. 토론 안 합니다. 또 뭐 계속 토론 실력도 딸리고 그러니까 안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라서 저도 이제 사실로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닌데 한 신문 기사에 나왔던 걸 읽었는데 야당 이제 3당 합당에서 대표였지 않습니까? 대처 총리가 한국을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유, 대처 총리 그 말씀을 그렇게 토론을 잘하시는데 YS가 어떻게 하면 토론을 잘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처가 한 이야기가 그래요. 오, 미스터 킴 토론을 반드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 같아요. 자 비서 알아봐봐. 그랬더니 좀 뭐 약간 야단만 맞고 안 해도 되나 봐요. 뭐 중앙선관위 지적받고. 예. 그래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여당 후보는 무조건 따져 묻게 되니까 불리한 거거든요. 네. 두세 명 후보가 물어보는 거니까. 광고도 못 오니까 홍보 그러니까요. 수단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면은요, 야당은 지금 뭐 할 게 없어요. 아주 이게 지금 이번 총선이 기형 총선에다가 자칫하다가는 이거 정말 눈 뜨고 당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은 지금 이번 추경안에도 11조 7천억도 부족해서 지금 한 6조 더 늘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돈 중에 2조 3천분이 안 돼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이 예산은. 나머지는 다 돈 푸는 예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엄청난 돈이 몇 조가 지금 뭐 10조가 넘는 예산이 지금 풀리게 생긴 이런 판국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제 말씀은. 아니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이 주목받는 거지 야당이 뭐 주목받을 게 있나요? 그리고 깜깜이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들은 아무도 후보가 누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면 평상시에 정당 지지율대로 투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례 통합 정당을 창당을 하기로 네. 결정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례연합정당, 네. 예. 연합정당이 결정이 된 거죠. 사실상 비례민주당인데 비례민주당이에요. 여기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덕이 많으니까 실보다는 네. 좀 욕을 먹더라도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얘기대로 비난은 잠시고 책임은 4년이라 하지만 이익은 4년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기들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익은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이 일당이 되면 다음 정권 재창출도 상당히 유리해지는 것이고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또 그 여세를 몰아서 또 한 번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작년에 무슨 헛짓거리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군소정당의 대표성을 강조해 주겠다. 정당 그렇죠. 투표에 맞는 것을 보장해 주다 그러는데 지금 보장하는 게 하나도 없고 결국 두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나눠 먹냐는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사퇴를 해야 돼요. 정의당이라든가 지금 민생당으로 갔습니다만은 4+1이 네. 그 사람들은 완전 뒤통수 맞은 거예요. 자기들한테 거대 정당인 비례 후보들은 당신들한테 나눠줄 테니까 거기 패스트트랙법 다 통과시켜 특히 공수처법, 네. 공수처법 그거 좀 협조 좀 해달라 했는지 지금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사기를 당했다 할까 그런 셈이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물건을 살 때도 4+1은 아주 드뭅니다. 보통 1+1 편의점을 가도 1+1, 2+1 정도 있고 많으면 3+1인데 4+는 아주 드물게 라면을 할인 판매할 때 아주 드물게 하는 세일이거든요. 거의 없는 세일이에요. 근데 이 헛짓거리를 해놓고서 지금 와서는 다 되돌이표, 도루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나 또 민생당이나 이런 쪽에서 뭐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참여 못하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업자득의 결과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서로 싸우죠 지금. 집안 싸움을 하고 있죠. 심상정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 의석 늘리기 위해서 다 그게 정도가 아니다. 옳은 방법은 아니다 하면서도 다 도장 찍어주고 네. 앞장서서 괴물선거법 통과시키고 공수처법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팽당한 거 아니에요? 네. 또 민주당 보면은 이번 전당원 투표도 그렇고 비례연합정당 만드는 거 또 금태섭 의원의 경선 문제들도 그렇고 당내에서 가장 큰 세력이 이른바 문바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한 18만 명
권리당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당을 지금 좌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모든 당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또 방향 설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집권 세력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 문파에 의해서 나라 전체 집권당 전체가 왔다 갔다 좌우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고 있어요.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강서갑에 서울 강서갑에 금태섭 의원이 이런 문제는 낙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선에서 졌는데 선거에서 낙선한 건 아니고 경선에서 졌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가 이 지역에 이제 출마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번 물어보자고요.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싫어할 수 있습니다. 지지층들이. 그런데 정말 금태섭 의원을 싫어하는 거는 별개로 공천을 받은 사람이 그만한 자격과 능력이 탁월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금태섭만 아니면 되니까 후보가 된다. 또는 이 지지층들이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문파가 지지하니까 그 사람은 후보가 된다. 그건 사실은 그 공천은 그 경선은 객관적인 거냐고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면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 당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 당에 남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과연 맞는 민주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통합당의 공정 갈등 문제 그리고 깜깜이 선거로 이렇게 치달아가는 총선 전국 문제들을 짚어봤는데요. 배종찬 대표 말이 아니더라도 정말 통합당이 조금 여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낙관은 정말 금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속히 공정 갈등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정말 경각심을 갖고 이 총선에 임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